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계에는 경기만큼이나 굵직한 사건과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오래 회자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입니다. 원래 이 표현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스캔들이나 해프닝에 붙이던 말인데 축구에서도 그대로 차용돼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구단 차원의 부패나 비리 같은 중대한 사건 혹은 팬들과 언론이 풍자적으로 이름을 붙인 해프닝에 게이트란 꼬리표가 붙곤 하죠. 오늘은 축구계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게이트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사실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양자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치열했습니다. 7년간 우승컵을 맨유와 아스날이 양분했고 두 팀의 맞대결은 단순한 리그 일정이 아니라 곧 우승을 좌우하는 결전이자 자존심을 건 전쟁과도 같았죠. 그 치열한 라이벌리 속에서 탄생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피자게이트입니다. 사실 게이트란 표현을 붙여도 될지 모를 정도로 해프닝에 가까운 사건이긴 한데요. 사건의 발달은 2004년 10월 24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03-04 시즌 무패 우승을 포함 무려 49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고 맨유는 그 대기록을 끊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날 치열한 난투 끝에 반니스텔로이의 페널티킥 득점과 루니의 쐐기골로 맨유가 2대0 승리를 거두며 아스날의 무패 기록을 깨버리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아스날은 경기 내내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격앙된 경기의 분위기는 라커룸으로 향하는 터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솔 캠벨, 퍼디난드, 마틴 켠 등 모두가 서로를 밀치며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때 반니스텔로이는 드레싱룸으로 들어와 퍼거슨에게 벵거가 피치에서 자신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퍼거슨은 즉시 터널로 나와 벵거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분위기는 더욱 과열되었죠. 그런데 이때 피자 한 조각이 날아와 퍼거슨 감독 얼굴을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의 정장은 소스로 범벅이 되었는데요.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애슐리 콜의 회고에 따르면 퍼거슨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으며 양팀 선수들 모두 동작을 멈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극대노한 퍼거슨은 곧장 아스날 라커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서면서 더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유야무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피자를 던진 범인을 물색하며 동시에 이들이 치열한 라이벌리를 조명했는데요. 그렇게 이 사건을 피자게이트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범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 세스크 파브리가스가 자신이 던졌다고 고백하면서 10년 묵은 비밀이 풀리게 되죠. 그의 말에 따르면 드레싱룸에는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는 터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먹던 피자를 들고 나가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피자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피자만 강조되어서 그렇지 커피, 토마토 스프 등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스날의 코칭 스태프는 얼굴에 포도주를 뒤집어 쓰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뒤 같은 시즌 하이버리에서 열린 재대결에서는 또 다른 유명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경기 시작 전 터널에서 비에이라와 로이킨 두 주장이 충돌한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시즌에 이어진 사건임을 감안하면 당시 맨유와 아스날 사이의 앙금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해당 시즌 사건의 여파가 컸던 것인지 두 팀은 모두 우승 트로피를 놓쳤습니다. 이렇듯 피자게이트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한때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한 맨유와 아스날 그리고 퍼거슨과 벵거, 킹과 비에이라로 상징되는 시대의 라이벌리를 압축하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맨유 내부에서 또 하나의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바로 키노게이트, 로이킨의 인터뷰 파문입니다. 05-06 시즌 미들즈브러 원정을 떠난 맨유는 1대4 대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로이킨이 인터뷰에서 선수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능력 없는 놈들은 나가라. 그러면서 특히 리안 밀러, 오셰이, 리차드슨, 플래처, 앨런 스미스 어린 선수 5명을 꼽아 강도 높게 꾸짖었습니다. 특히 고주급자인 퍼디난드도 비난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겉멋들었다는 식으로 강하게 쏘아붙였죠. 추가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릴 때 이들을 처분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며 말을 끝냈습니다. 로이킨의 표현이 너무나 셌기에 데이비드 길 단장과 퍼거슨은 킨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하는 등 파문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더선, 데일리미러 등 대중지들은 이를 빠르게 입수해 킨이 비난한 이른바 오적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맨유가 또다시 경기에서 패배하자 정론지를 역시 크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키노게이트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이킨은 팀의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스쿼드 구상에서 제외되며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셀틱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일부에선 키노게이트가 그저 로이킨을 방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당시 로이킨과 케이로스 수석 코치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는데 퍼거슨의 입장에선 선수단을 대변하는 로이킨을 내칠 수는 없고 전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케이로스도 내칠 수도 없는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키노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를 내치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분석이 나왔냐 함은 키노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생각보다 선수들의 반응이 엄청 격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사르는 미드즈브러 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강한 비판을 받은 필레처는 그의 독설이 자신에겐 약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그는 로이킨이 비판뿐만 아니라 종종 선수들과 1대1로 만나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즉 언론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 사건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퍼거슨이 선수단 미팅을 소집해 코치진과 선수들이 모두 영상을 시청했었고 로이킨이 이 영상이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으며 모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퍼거슨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퍼거슨과 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퍼거슨이 책상을 뛰어넘어 로이킨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팬들은 가뜩이나 리빌딩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외부로 표출한 로이킨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는 아주 큰 게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트넘에게 슬픈 사건으로 기억되는 라자냐 게이트입니다. 지난 05-06 시즌 토트넘은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아스날과 사이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이기기만 하면 자력으로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짓는 상황이었죠. 당시 아스날은 한 수 아래인 위건과 맞붙기 때문에 모든 건 토트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날 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제공한 뷔페에서 라자냐를 먹은 뒤 갑작스럽게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주전만 무려 10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몸살까지 시달리게 되면서 경기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몸 상태가 엉망이었는데요. 특히 이들 중 마이클 캐릭은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마틴 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경기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나마 웨스트햄의 배려로 2시간 정도만 미룰 수 있었죠. 결국 토트넘은 거의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경기에 나서야 했고 결과는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아스날은 위건을 꺾으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는데요. 그렇게 토트넘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경기 직후 토트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구단은 FA와 보건당국의 호텔 음식에 문제가 있었고 재경기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죠. 그러나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잉글랜드 보건국이 호텔 음식의 샘플을 가져가 조사했지만 음식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추가로 선수들의 증상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라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미스터리한 사건의 팬들 사이에선 호텔 내 아스날의 팬 직원의 짓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돌기까지 했었죠. 이 사건은 이후 라자냐 게이트란 이름으로 불렸고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 같은 해 이탈리아에서는 축구사를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칼초폴리라 불리는 승부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칼초는 이탈리아어로 축구를 뜻하는데요. 여기에 과거 90년대 이탈리아의 대규모 부정부패 스캔들이었던 탄젠토폴리가 합쳐지며 탄생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축구 게이트라고 해석되죠. 사건의 시작은 1998년 로마의 제만 감독이 유벤투스 선수단의 약물 사용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유벤투스를 대상으로 감청 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단장 루치아노 모지 단장이 심판 배정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는 심판 배정위원들과 직접 통화하며 저 심판을 빼고 이 심판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불리한 판정을 내린 심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음 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식까지 동원됐죠. 연루된 구단도 유벤투스만이 아니었습니다. AC 밀란, 피오렌티나, 라치오, 레지나의 운영진도 심판 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중심은 단연 유벤투스였고 모지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리그 전체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런 의혹은 이미 현장에선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인텔의 루이스 피고는 이탈리아 리그는 공정하지 않다, 특정 팀에게만 유리하단 말을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당시에는 단순한 불만으로 치부했지만 도청 자료가 나오자 모두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6년 5월 언론이 도청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사건은 일약 전국적인 스캔들로 번져나갔고 결국 이탈리아 축구협회는 중징계를 단행했는데요. 피오렌티나, 라치오, 밀란, 레지나는 승점 삭감 징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새 시즌 승점이 삭감된 채 시즌을 시작해야 했죠.
반면 죄질이 무거운 모지의 유벤투스는 0405, 0506 시즌의 우승 박탈과 강등이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루치아노 모지는 축구계에서 영구 추방되었는데요. 2011년 그는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최종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실형을 살진 않았습니다. 모지가 일으킨 칼초폴리 사건은 단순히 구단 하나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리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탈리아 축구가 유럽 무대에서 위상을 잃는 계기로 작용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대표팀은 단합하며 2006 독일 월드컵을 제패했지만 리그 자체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4년 초에 한 게이트가 터지게 되는데 바로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 게이트입니다. 2013년 여름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를 영입하면서 이적료를 5,710만 유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는데요. 스페인 언론과 검찰의 조사 결과 산토스 구단에 지급된 돈 외에 네이마르 부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 거액이 흘러들어갔고 우선 협상권이나 친선경기 의무 같은 복잡한 특약까지 포함해 실제 지출은 8,600만 유로 이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르셀로나가 일부 금액을 장부에 드러내지 않고 축소 발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곧 횡령 사기 부패 의혹으로 번지게 되죠. 검찰은 당시 회장이던 산드로 로셀이 이 과정에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수사했고 로셀 개인에게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횡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구단 자금의 흐름이 가족회사와 얽혀있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로셀은 내외부의 거센 압박 속에 2014년 1월 회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죠. 그리고 바르토메오가 후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동시에 바르셀로나가 추징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 사건은 합의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으니 브라질 투자사인 DIS의 소송이었습니다. 네이마르의 소유권의 40%를 보유한 DIS는 바르셀로나가 금액을 축소해 발표하면서 우리의 몫이 줄어들었다라며 사기부패 혐의로 형사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마르와 그의 아버지 바르토메우 로셀 산토스 구단 관계자까지 모두 기소됐죠. 그러나 긴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스페인 법원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네이마르 게이트는 형사 유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초기에 발표한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달랐다는 사실, 그리고 로셀을 둘러싼 횡령 사기 의혹은 구단의 신뢰를 무너뜨렸죠. 바르셀로나는 벌금과 회장 사임으로 사건을 봉합했지만 이 스캔들은 이후 바르셀로나가 재정 경영 측면에서 불투명한 구단이란 이미지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도 바르셀로나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바르사 게이트 혹은 바르토 게이트입니다. 2020년 스페인 라디오 방송 카데나세르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바르셀로나가 i3 벤처스란 PR 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십 개의 익명 계정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활동의 방향이었는데 바르토메우 회장과 보르진을 칭송하는 글을 올리는 동시에 메시와 피케, 사비, 푸열 같은 구단의 상징 인물들을 깎아내리는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를 두고는 구단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재계약 협상 국면에서 팬들의 불만을 선수들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피케에게는 구단보다 사업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퍼뜨렸고 사비와 푸열에게는 은퇴했지만 정치적으로 구단을 흔드는 인물이라고 낙인을 찍었죠. 심지어 라포르타와 빅토르 폰트 같은 차기 회장 후보까지 구시대적인 인물이라며 음해했습니다. 반대로 바르토메우와 현 보드진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버티고 있다, 구단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올려 했는데요. 사실상 구단 자금을 이용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였던 셈이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바르토메우는 합법적인 이미지 관리 계약일 뿐 선수 비방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도 소액이라며 문제를 축소하려 했죠. 하지만 곧 계약이 고의적으로 쪼개져 이사회 승인 절차를 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단과 팬들의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었고 피케, 메시 같은 주축 멤버들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이미 경기력과 재정에서 흔들리던 바르셀로나가 내부 신뢰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바르토메우는 2020년 가을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르토 게이트는 단순한 홍보 계약 논란이 아니라 구단 최고의 책임자가 레전드와 선수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무너진 집단으로 비춰졌고 결국 라포르타의 복귀라는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축구계에서 게이트란 이름으로 불린 사건들은 규모와 성격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해프닝에 가까웠지만 어떤 것은 구단과 리그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초대형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게이트가 또 등장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